안녕하십니까. 2017년 1회 유통관리사의 제4과목입니다. 유통정보 문제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통정보에 대해서 좀 문제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정보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시험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시사적인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폭넓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71번 문제 보시면은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로제타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제타넷도 별도로 시험에 나오는데, 로제타넷은 동일한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 기반 전자상거래 표준의 정의라고 나왔는데, 로제타넷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XML입니다. 그래서 XML 기반 전자상거래 표준의 정의로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4가지가 뭐냐면, 메시징 서비스하고, 사전과 어휘하고, 또 한 가지가 구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해가지고 4가지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 W3C에서 제안했고, SGML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 원래 SGML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원래 마크업 랭귀지죠. 이게 ML이라고 하는 게 마크업 랭귀지인데 원래 SGML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가장 표준이 되는 겁니다. XGML 해가지고 이제 그 스탠다드 제너럴라이즈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SGM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서용 마크업 언어예요. 문서용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언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1960년대 그 IBM에서 개발한 게 GML이 있었고, 그 GML의 후속편으로 해서 SGML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SGML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SGML을 갖다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확장성 언어예요. XML이라고 되어 있는데, X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익스텐서블입니다. X라고 하는 게 익스텐서블 해가지고 이제 확장된 이런 얘기죠. 확장된 언어다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XML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SGML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인 많은 선택 기법을 채택하지 않아서 단순하면서도 이제 SGML의 장점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성과 융통성을 유지하면서 SGML처럼 확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확장도 가능하고, 이걸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조작이나 환경 설정, 또 서비스 관련 설정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뭐냐 해갖고 나온 건데, 이게 바로 XML에 대한 내용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 해가지고 문서용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XML 한번 좀 봐주시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IT 관련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이쪽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알 수 없는데, 되게 유통관리사 관심 있는 분들이 그쪽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흔히 나오는 내용들은 한번 잘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로제타넷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제타넷의 기초가 되는 XML,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나왔던 거니까 한 번 정도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1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로제타넷 그리고 XML 그 2가지에 대해서 내용 한번 잘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2번 문제 나오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긴장되는 거죠. 모든 전략적 제휴가 반드시 공급자 또는 고객을 파트너로 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은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제 코피티션 얘기합니다. 코피티션 해가지고 2가지 용어의 합성어예요. 코퍼레이션 더하기 컴피티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피티션이에요. 코피티션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대 애덤 브란덴버거 교수와 예일대 베리 네일버프 교수가 동명의 제목으로 책을 저술하면서 등장한 겁니다. 책을 썼어요. 책 제목도 그겁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책을 쓰면서 제시했고, 이것은 한 기업이 자신의 가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는 동시에 커퍼레이션이에요. 협력을 하는 동시에 경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모르는 얘기죠.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도 문제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협력과 커퍼레이션과 경쟁, 컴피티션입니다. 협력을 하는 동시에 경쟁을 하는 전략이다.
특히 그 택배 업체인 DHL과 UPS 둘 다 택배 업체죠. 근데 특성 업무에서 협력을 하고 또 근데 뉴욕 포스트하고 데일리 뉴스가 근데 인쇄 배달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경쟁업체요. DHL과 UPS 다 경쟁업체인데 경쟁업체지만 뭐요? 특성 업무에서는 협력을 하는 겁니다. 또 뉴욕 포스트하고 데일리 뉴스도 경쟁업체죠. 근데 인쇄하고 배달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 사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문 배달 같은 거 보게 되면 영업소 하나가 여러 신문을 동시에 다 배달합니다. 제가 신문을 4가지를 보는데 아침 되면 4가지가 함께 묶여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소 하나에서 신문 4개를 다 취급하면서 뭐요? 한꺼번에 배달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협력을 하는 동시에 경쟁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인소싱은 아웃소싱의 반대죠. 인소싱, 아웃소싱은 반대 개념이고 파트너십도 아니잖아요. 카르텔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의 컴피티션입니다. 자, 처음 나온 문제고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래도 항상 문제 안에 답이 보인다는 거 이 정도 감안해가지고 이런 문제 나와도 긴장하지 말고 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2번에 나와 있는 자, 컴피티션 개념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경영학 용어로 나온 거예요. 그 경영학 용어로 나왔지만 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게임 이론이나 이런 데서도 응용이 되고 해가지고 자, 폭넓게 이용되는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3번 문제입니다. 자, 파괴적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야,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본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시험 범위 안에 이런 거 취급 안 했었던 겁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3개 문제가 다 우리 수험서에도 안 나오고 원래 기본서의 범위도 아니고 했던 건데 나오는 거예요. 유통정보는 그렇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근래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래서 나왔던 문제 또 나오니까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파괴적 기술이라는 용어인데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전략가예요. 클레이턴 자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3가지 혁신이 있다고 해요. 3가지 혁신해가지고 자 3가지 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혁신해가지고 이제 여기 파괴적 혁신이 나오는데 자 파괴적 혁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이제 존속적 혁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존속적 혁신 또는 지속적이라고 그래요. 존속적 또는 지속적 혁신이 있고 존속적 또는 지속적 혁신이 있고 이거다 서스테이너블이에요. 그 서스테이너블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효율적 혁신이 있습니다. 자,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효율적이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해가지고 efficient innovation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3번째 나오는 게 파괴적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적 혁신해가지고 파괴적 기술과 관련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자, 좀 더 빠른 자동차, 좀 더 대용량의 하드디스크와 같이 이전보다 더 나은 기술적 진보예요.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거. 자동차도 있었고 하드디스크 있었잖아요. 다 있던 건데 이전보다 더 나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기술을 갖다 가리킨다고 했죠.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 존속적 기술입니다. 존속적 기술이라고 해갖고 자, 존속적 기술을 갖다 가져오는 이런 노력을 존속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속적 혁신. 다음에 2번째는 자,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기술.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거 없던 개념인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파괴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파괴적 기술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는 이런 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이 바로 파괴적. 전혀 없던 거. 이전에 전혀 없던 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 기존 고객이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 기존 시장을 확고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시청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바로 이제 효율적 기술 얘기합니다. 이게 3번째가 효율적 기술이에요. 이게 여기 포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존 시장의 가치를 보존시켜요. 주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존 시장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바로 이제 존속적 기술이고요. 5번에 기존의 시장에서 더 질 높고 신속하며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 효율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하고 4번은 자, 존속적 또는 지속적 기술. 그 다음에 자, 3번하고 5번은 자, 효율적 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적 기술이라고 할 땐 완전히 새로운 걸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고 이런 기술에 의한 혁신을 자, 파괴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문제 나왔을 때 확인하고 지나가시고요. 자, 다음에 74번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뭐 그전에도 가끔 나왔던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나왔었고,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도 나왔던 것이고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왔던 겁니다. 그동안에 최근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은 이제 2012년 3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2012년 3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약간만 다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그 데이터의 중복을 실시간으로 방지해 준다고 그랬죠.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비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복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비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복성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쓰게 되면 운영비가 감소한다. 운영비는 증가하죠. 운영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 데이터의 중복을 실시간으로 방지해 주는 건 맞지만 운영비가 감소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운영비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다수의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갖다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맞죠? 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공유해요. 다수의 사용자가 또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갖다 공유한다는 거. 또 데이터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과 실제 값이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운영비는 증가한다는 거. 아무도 이제 이걸 도입했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은 증가한다는 거죠.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4번 문제,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75번 문제는 이게 유통정보 문제로 나온 건데 사실은 이건 광고와 관련된 거니까 유통 마케팅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문제도 과거에 개념, 임프레션이라든가 CPM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개념 자체는 유통 마케팅에 나왔던 겁니다. 유통 정보에 이게 나온 게 약간 의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배너 광고의 임프레션이 하루 동안 5만 번 발생했다. 자, CPM이 2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 총 광고료가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원래 CPM이 1000회 노출에 따른 자, 코스트 퍼 임프레션이에요. 근데 이게 CPM은 자, 1000회 노출, 1000번입니다. 1000번 노출에 따른 1000번 노출, 단위가 1000번이에요. 1000번을 단위로 해가지고 자, 1000번 노출에 따른 광고비입니다. 를 CP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자, CPM이 2만 원이라면 1회 노출에 따른 광고비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 2만 원이니까 자, 1회 노출에 따른 광고비, 1회 노출에 따른 광고비는 2만 원. 2만 원 나누기 뭐예요? 1000 해야 되겠죠. 1000. 1000원입니다. 2만 원 나누기 100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나요? 이건 20원이 되는 거죠. 20원. 가지고 이제 자, 임프레션은 총 접촉량을 자, 임프레션이라는 개념. 자, 총 접촉량인데 자, 특정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접촉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총량이기 때문에 자, 총 광고료는 곱하면 되는 거죠. 총 광고료는 이렇게 갖고 5만 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총 광고료 해가지고 이거는 20원 곱하기 5만 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20원 곱하기 5만 번 하면 다 해서 얼마인가요? 1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원래 그 광고에서 쓰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제 또 계산 문제 물어본 건데 개념을 알아야죠, 물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PM은 1000회 노출에 따른 광고비가 바로 CPM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임프레션은 총 접촉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접촉량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접촉의 총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1회 노출당 광고비 계산한 다음에 총 접촉량 곱하게 되면 임프레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는 뭐 늘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포스 시스템의 도입인데, 자, 포스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소매업체 입장에서 볼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포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하드 메릿과 소프트 메릿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하드 메릿, 소프트 메릿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자, 이건 뭐 늘 나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보시게 되면 1번에 자, 오류 등록의 방지 및 특매 가격에서 통상 가격으로의 환원이 용이하다. 얼마든지 가격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통상 가격, 그러니까 특매 가격으로 운영하다가 통상 가격으로 쉽게 바꿀 수도 있고 수시로. 그래서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류 등록의 방지 또 특매 가격에서 통상 가격으로의 환원도 용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자료의 교차 분석으로 경쟁 상품과의 판매 경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자, 포스 시스템은 뭐 점포 내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점포 내에서. 한 점포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포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건데 무슨 교차 분석이 가능합니까? 또 경쟁 상품과의 판매 경향을 비교 분석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점포, 그러니까 자신의 소매 점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매 점포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것과의 비교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구색의 적정화에 따른 매출 증대를 꾀할 수도 있고요. 자, 품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자, 포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뭐예요? 근데 재발전까지 내려갔을 때 그 EOS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OS를 갖다 도입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 EOS를 도입해가지고 뭐예요? 자, 품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장품의 발견과 제거가 용이하다. 자, 사장품이라는 것은 사장됐다는 말 아시죠? 데드웨이. 사장됐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거의 물건,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 안 팔리는 물건인데 그 안 팔리는 물건을 갖다 발견해가지고 제거하는 것도 용이하죠. 자, 매출 통계, 재고 통계 쭉 내보면 안 팔리는 물건 나오잖아요. 그럼 안 팔리는 물건 찾아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소매 경영에 혁신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자,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이거 갖다가 이제 자, 공급자하고 유통업자하고 또 제조업자하고 다 공유함으로써 그만큼 이제 공급사슬 관리도 쉽게 이루어지고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자, 76번. 그래서 소매업체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이게 소매업체가 아니고 그 상위에서 그러니까 공급사슬에서 윗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정보를 또 공유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다른 공급사슬상에 위에 있는 다른 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소매업체 입장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2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76번은 2번이 틀린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77번입니다. 다음은 해킹 기법의 일종인데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최근에 해킹 기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가지고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그 IP 주소 등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된 것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속이는 것으로 가짜 웹사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자가 방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객 정보를 갖다가 유출시키고 허위 거래를 갖다가 이제 가져온다고 했는데, 바로 뭐죠, 이게? 그래서 가짜 웹사이트로 사용자가 방문하도록 한 다음에 고객 정보를 유출시켜서 허위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런 방식. 이게 바로 스푸핑입니다. 자, 스푸핑이라는 말은 원래 스푸핑 해가지고 의미는 뭐예요? 속인다는 얘기예요. 속인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침입자가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방문을 유도하고 나서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시스템 권한을 갖다 얻은 다음에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스니핑도 처음에 한번 나왔었죠. 이거 도청 얘기하는 겁니다. 스니핑, 도청. 스니핑은 가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니퍼라고 그러죠. 스니퍼. 스나이퍼라고도 하고 스니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니퍼 또는 그 스나이퍼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도청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노출하는 거. 그래서 이 스니핑을 방지하려면 방법은 뭘까요? 데이터를 갖다 암호화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니핑이고. 자, 이렇게 해서 그 해킹 기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하니까
뭐 잘 나오는 거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킹 기법 해가지고 뭐 디도스도 한번 나왔었죠. 디도스라든가 트로이 목마도 나왔었고 그 여러 가지 그 해킹 기법들 나왔는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유통 정보에서 이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8번은 자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 비밀키를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동일 비밀키를 갖다 이용한다고 하면 뭘까요? 대칭키죠, 이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바로 뭐예요?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죠. 그래서 동일한 비밀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 및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원래 그 암호화 방식 해가지고 시험에 무시하게 잘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뭐 나왔던 문제 10문제도 넘죠, 이거는. 그래서 예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 또는 그 비밀키 암호화 방식인데,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암호화 방식에, 이걸 이용한 암호화 방식의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리즘.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자, DS가 있고, 또, 이거 있죠? 자, DS하고, 자, 아이디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암호화 방식으로서 이게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또 한 가지가 RSI가 있는데, 리베스트, 샤미르, 에델만.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인데 앞글자만 따가지고 RSA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RSA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거의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면 DS 아니면 RSA 아니면 뭐요? 아이디어까지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다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봤어도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고, 나왔던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3번이냐 4번이냐 둘 중에 하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78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DS입니다. 자, 다음에 79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에 특화된 마케팅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온라인에 특화된 마케팅 기법, 가장 옳지 않은 거. 퍼미션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퍼미션은 자,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마케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미션이라고 할 때는 고객에게 퍼미션, 동의를 받은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대화식 접근법이에요. 소비자를 자발적으로 마케팅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퍼미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그 버즈 마케팅이 있는데, 자, 버즈 마케팅이라고 할 때 그 버즈, 이거 다른 말로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버즈 마케팅을 흔히 입소문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니까 바로 뭐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입소문 마케팅 또는 구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마케팅 기법이지만 온라인과 관련된 거니까 유통정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버즈 마케팅 해가지고 이제 버즈 마케팅은 이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상품을 이용해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긍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버즈 마케팅이에요. 2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특화된 마케팅 기법에 대한 설명.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또 설명도 다르죠, 지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바이러스 마케팅이 나오는데, 바이러스 마케팅 해가지고 바이러스 마케팅 또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럴 마케팅. 그래서 온라인 버전의 구전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버전의 구전 마케팅.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바이럴 마케팅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마케팅, 유통 마케팅 과목에서. 그래서 고객들이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를 친구, 가족 혹은 동료들에게 전달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대하는 기법이 바로 바이러스 마케팅이다 하는 것이 보시고. 자, 블로그 마케팅, 이것도 뭐예요? 자, 최근에 나오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하나가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를 갖다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판매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브랜드 광고를 게시하는데 활용하는 거,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들마다 다 블로그 별도로 있어요. 자체 홈페이지가 있지만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또 다른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블로그도 이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뭐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죠. 정부기관도 자, 기본적으로 뭐 국세청이니 뭐 통계청이니 관세청이니 다 홈페이지가 있지만 별도로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자, 고객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거죠.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특화된 마케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저 버즈 마케팅. 저 버즈 마케팅은 더더구나 온라인에 특화된 마케팅 기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거, 이건 온라인과는 관계없이. 온라인과는 관계없이 이전부터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설명이 약간 또 관련이 없습니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80번 문제입니다. 2차원 인식 코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2차원 코드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매트리스형과 다층형이 있죠. 2차원 코드. 2차원 코드를 갖다가 이제 크게 자, 데이터 구성 방법에 따라, 이거는 이제 기준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기준도 처음에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데이터 구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구성 방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원 코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트릭스형과 다층형이 있죠. 다층형은 뭐예요? 다층형은 과거에 1차원 코드 있잖아요. 1차원 코드가 있는데, 1차원 바코드가 있죠. 이걸 여러 층 쌓아놓은 거예요. 이 바코드를 여러 층 쌓아놓은 게 바로 다층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형은 글자 그대로 QR코드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QR코드니까 QR코드 해가지고, 매트릭스가 뭐죠? 행렬이죠. 행렬.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어디다가 어디는 까맣게 하고 어디는 또 하얗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타낸 거죠, 이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매트릭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인식 코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는데, 지금 뭐 맥시 코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자, 매트릭스 코드의 대표적인 것이 QR 코드가 대표적이죠. 매트릭스에는 QR 코드뿐만 아니라 맥시 코드라든가 데이터 매트릭스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게 매트릭스형입니다. 매트릭스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층형 바코드가 있는데, 다층형 바코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PDF 417, 이거 다층형입니다. 다층형. 그래서 자, 2차원 인식 코드로 거리가 먼 것은 이제 3번에 자, 코드 128입니다. 자, 코드 128은 뭐예요? 자, 1차원 바코드예요. 1차원 바코드. 가지고 원래 자, 그 코드 128 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 아스키 128개 문자가 있어요. 아스키 128개 문자가 있는데, 그 아스키 128 문자를 갖다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연속형 심볼로지가 바로 코드 128입니다. 이건 1차원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2차원 인식 코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봐주셔야 돼요. 매트릭스형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층형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도 구분해가지고 또 첫 문제가 한 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줄. 자, 81번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는 기법이 뭐예요? 자,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과거엔 그 데이터 마이닝 가지고 진짜 우리가 뭐 지금까지 몰랐던 걸 많이 알아냈죠.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이 나왔어요. 텍스트 마이닝. 이거는 저 수치화된 데이터 아니에요. 수치화된 데이터로부터 의미 찾아내는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텍스트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내요. 텍스트니까 하다못해 뭐예요? 신문 기사라든가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뭐 정치 성향, 뭐 정치 성향을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신문 기사에서 제일 많이 쓰였던 단어들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가지고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 텍스트 마이닝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더더구나 이제 오늘 빅데이터 시대 아니에요. 그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빅데이터가 중시가 되면서 이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연관성이라고 해가지고, 연관성은 시리얼을 구입한 고객의 70%가 우유를 갖다 구입한다. 연관성이죠. 그럼 시리얼과 우유가 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는 군집이라고 했는데, 배낭을 구입한 고객은 얼마고 코펠을 갖다 구입한다. 자, 배낭과 구입한 다음에 코펠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연관성입니다. 군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관성을 얘기해요. 자, 군집이라는 건 뭐예요? 클러스터 얘기하는 겁니다. 클러스터. 가지고 클러스터고, 이건 연관성 얘기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분류가 나와 있죠. 자, 부도가 나는 고객의 특징은 수입에 비하여 카드 사용 비용이 높다는 거. 맞습니다. 부도가 나는 고객의 특징. 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는, 수입에 비해서 카드 사용 비용이 높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 해가지고 분류에 이용되는 거죠. 분류 개념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자, 상관관계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에어컨의 판매량이 많다. 날씨하고 에어컨의 판매량과 상관관계 찾아내는 거죠. 자, 추세는 뭘까요? 트렌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특정 상품 판매량에 시계열 경향이 있다는 거. 타임 시리즈입니다. 시계열. 시계열을 갖다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 아니에요. 우리가 시계열을 갖다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가 있고 순환이 있고 계절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레귤러, 불규칙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로 시계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가 나왔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군집입니다. 자, 군집이라고 나와 있는 건 바로 연관성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 군집이라는 개념도 많이 언급됩니다. 군집. 예컨대 n개의 개체가 있다. 그럼 n개의 개체가 있어가지고 n개의 개체를 예상으로 해가지고 p개 변수를 측정했다. 근데 관측한 p개 변수 값을 이용해가지고 n개 개체들 사이에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체들을 가까운 순서대로 군집화하는 이런 통계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군집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데이터 마이닝 과정과 관련이 있는 개념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연관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1번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82번입니다. 데이터 가치 분석 측면에서 볼 때 빅데이터의 효용 가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효용 가치. 자, 이건 두 번 나온 겁니다. 2016년에도 나왔어요. 2016년 3회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연속 그냥 2016년 3회 나오고 2017년 1회 나오고 연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효용 가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표본 추출된 데이터 분석이 아닌 전수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정보의 왜곡이 줄어든다는 거. 우리가 전수 분석하게 되면 뭐예요? 전수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정보의 왜곡은 줄어들죠, 당연히. 그만큼 데이터가 많을수록 왜곡이 줄어드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래서 표본 추출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전수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정보의 왜곡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서 작은 데이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데이터가 적을 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법이 있는데 데이터의 양이 커지게 되면 그런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 사이에 새로운 관계,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고객의 형태가 여과 없이 담겨있는 생생한 정형화된 데이터가 핵심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빅데이터에는 뭐예요? 정형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적 데이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가 핵심이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이고 뭐예요? 비정형화된 데이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비정형화된 데이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만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비중에서 볼 때는 정형화된 데이터의 비중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적 데이터까지 포함된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4번이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사건 발생 시점과 데이터 감지 시점 사이에 지연이 거의 없어요. 지연. 딜레이라고 하는 거죠. 포스트폰먼트. 지연. 거의 없다. 그래서 사건의 발생 시점과 데이터 감지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시간 나우캐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효용 가치에 관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한번 좀 보시고. 빅데이터도 이제 또 별도로 다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똑같이 나왔었지만 또 나올 겁니다, 이것도.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개념들은 하다못해 인공지능이건 뭐건 다 이제 시험 문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자, 83번은 나에 들어갈 적절한 SCM 전략이 뭐냐고 했는데 아주 쉬운 문제죠. 우리가 SCM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QR에서, ECR에서, 그 다음에 Continuous Replenishment 해가지고 지속적 상품 보충해서, 물론 여기에도 이제 VMI, CMI가 있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CPFR도 있고요.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가장 적절한 SCM 전략은 딴 거 볼 것도 없죠. 1985년 섬유 및 의료업체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QR입니다. 그쵸? 자, 퀵 레스폰스입니다. 80년대 중반 말에 나온 거예요. 가지고 이게 성공을 거두니까
90년대 초에 식품, 잡화, 슈퍼마켓에서 많이 파는 식품과 잡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효율적 고객 대응입니다. 뭐예요? ECR이죠. 이거는 신속 대응이고 퀵 레스폰스입니다. 이거 ECR이고요. 자, 차이점 아주 쉬운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QR과 ECR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온 김에 그 QR의 핵심은 뭐예요? 생산자 사이에 걸쳐 있는 유통 경로상의 제약 조건이나 재고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품 공급 체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ECR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공급 체인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QR하고 ECR은 뭐 가장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SCM이라는 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QR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때는 공급사슬 관리라는 용어가 안 나왔던 것이고 여기서부터 공급사슬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원조죠. 자, 그래서 QR과 ECR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84번 보시면 쿠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2014년 3회 때 나왔던 거예요. 쿠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뭐냐고 했는데, 자, 회원 정보 이런 거 뭐 제일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한 컴퓨터 서버가 뭐냐 하는 것이고, 서치한 정보가 뭐냐, 상품 구매 정보 다 알 수 있죠. 사용한 컴퓨터 사양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용한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고,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 건지 이거 알 수 있나요? 없죠, 이거는. 그래서 자, 쿠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쿠키라고 하는 게 자, 이 사용자 추적 프로그램으로 방문자가 들어간 사이트의 기록을 저장해 갖고 이제 뭐예요?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쿠키를 통해서 자, 사용한 컴퓨터의 사양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84번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쿠키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했었지만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거 나올 때 같이 묶어갖고 한 줄씩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85번 문제는 지식경영 시스템입니다. 지식경영 시스템 해가지고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경영 시스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 활용되어 있지만 지금은 지식경영이 일반화됨으로써 자, 지식경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먼저 자, 지식경영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려면 공동의 지식창고, 그래서 공동의 지식창고를 구축할 수 있는 자,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검색이나 수정 기능도 있어야죠. 지식의 검색 및 수정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디렉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디렉토리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뭐가 있냐, 또 여기 들어가는 거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디렉토리 만들어가지고 특정 분야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기업 경쟁의 무기인 지식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엄격하게 보관돼 있어야 한다? 아니죠. 원래 이제 노나카가 얘기하는 지식의 변화 과정이 있잖아요. 지식의 변화 과정. 그래서 개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암묵지 있죠. 그럼 개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갖다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공유해야 되는 거죠. 이 공유해가지고 공유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공유하는 과정을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회화한 다음에 이걸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매뉴얼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외제화,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외제화합니다. 외제화한 다음에는 뭐예요? 자, 외제화한 그 매뉴얼로 만든 걸 갖다가 또 합쳐야죠. 합쳐갖고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컴비네이션이죠. 결합화합니다.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걸 갖다가 각각의 또 새로운 구성원이 익히도록 해야죠. 익혀가지고 자기 속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인터널라이제이션, 내재화입니다. 그래서 자, 지식은 공유해야 되는 거, 공유.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엄격하게 보관이 있는데 뭐야 이거는 지금 당연히 경쟁에 활용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식을 또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변화 과정에서 나오는 자, 소셜라이제이션,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컴비네이션 다음에 인터널라이제이션 그 흐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4번이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5번에 지식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식경영 책임자나 지식창조 관리자들은 시스템에 확보된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한지를 늘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식경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탕부 지식경영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자, 지식의 변화 과정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86번도 그와 관련된 거죠.
1995년 노나카와 다케우치가 주장한 지식 변환의 4가지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자, 사회와 경험을 공유한다 그랬죠. 경험이라는 게 암묵지입니다. 이건 암묵지죠. 경험을 각자 공유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그래서 사회화 해가지고 경험을 공유한 다음에 이에 따라 사고 모형이나 기량과 같은 암묵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입니다. 사회화에서는 암묵지가 되는 거예요. 암묵지가 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갖다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도제가 장인의 기술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연습함으로써 장인의 솜씨를 배우는 것은 전형적인 내면화 과정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도제가 장인의 기술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인의 솜씨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내면화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화입니다. 이것도 사회화 과정이에요. 사회화 과정. 자, 장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암묵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흉내내가지고 같은 기술을 갖다 익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암묵지 아니에요. 암묵지가 된 겁니다. 뭐예요? 사회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암묵지를 형식지로 표현하는 과정. 이게 바로 뭐예요? 암묵지를 갖다가 매뉴얼로 만든 거 이제. 매뉴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외부화죠. 외부화 또는 외제화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익스터널라이제이션입니다. 익스터널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4번에 형식지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지식체계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종합화라고 합니다. 맞죠? 그 형식지가 되는 거예요. 컴비네이션입니다. 종합화. 컴비네이션, 종합화라고도 하고 결합화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네트워크는 종합화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식의 4가지 변환 과정 관련해서 보시고,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고 늘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더더구나 지식 경영이 크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엔 7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가 뭐냐고 했습니다. 자, 위치 정보 시스템 GPS하고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포켓몬고는 엄청 히트했던 거죠. 지금 한물 같지만, 자, 포켓몬고는 출시와 동시에 가장 핫한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 무엇은 우리 주변에 포켓몬이 진짜로 있는 것 같이 합성하여 보여준다.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포켓몬이 언급되는 횟수가 매일 50만 건에 달하고 애플 및 구글 스토어의 인기 및 매출 순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도비 디지털 연구소가 소셜미디어에서 포켓몬이 언급되는 횟수가 매일 50만 건이다. 이런 걸 분석해내는 방법, 이게 바로 뭐예요?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텍스트 마이닝. 자, 이게 기반이 뭡니까, 이건? 자, GPS하고 이걸 기반으로 바탕으로 한 포켓몬고는 이거 뭐죠? 가상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증강현실이죠. 오그멘티드 증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해가지고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예전에 증강현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처음에 나왔었죠, 한번. 그래서 포켓몬고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증강현실. 그래서 실세계에다가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증강현실이다. 일종의 혼합현실이죠. 혼합현실. 실세계, 실제 세계가 있고 또 가상현실까지 겹친 거예요. 그래서 87번은 1번의 증강현실입니다. 다른 거 특별히 보실 건 없고, 인공지능 AI가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해갖고 알파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딥러닝. 다음에 88번입니다. QR 시스템에서 점포에 그대로 진열할 수 있도록 행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격 태그가 부착된 상품이 물류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공장으로부터 그대로 소매 점포로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미 하나하나 다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갖고 포장돼가지고 행거에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그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점포에다 진열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뭐예요? 자, 플로어 레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플로어 레디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R 시스템에서 특히 패션 의류 분야예요. 패션 의류 부분에서 도입한 겁니다. 자, 직접 보내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FRM입니다. 플로어 레디 머천다이징. 여러 번 나온 거예요. 4번째가 나온 겁니다. 또 나올 것이고, 일본의 ECR 받고 EDI는 전자문서기관이고 ASA는 사전 출하 지시서에 이게 ASA는 사전 출하 지시서. 이게 왜 중요하죠? 사전 출하 지시서가 함께 있게 되면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크로스토킹이 더 원만해집니다. 그래서 크로스토킹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전 출하 지시서가 제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전 출하 지시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출하 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지역을 나눠가지고 곧바로 배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도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 중에 하나가 ASN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ABC, 활동기준 원가죠. Activity Based Cost 해가지고 활동기준 원가 얘기합니다. 자, 89번 드디어 4차 산업혁명 나왔네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해가지고 자, 4IR이라고만 있습니다. 4IR.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로 등장한 개념이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보스 포럼인데, 그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이 포럼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보스라는 말은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에서 회의를 갔다 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번에 자,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더 명확해지게 된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융합의 융합,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경계가 없어져요. 이들 간에 기술 융합을 통한, 융합이면 경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들 간에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공간 생성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2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3번에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는 흔히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도구로 인식되는 게 뭐예요?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주요 변화 동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3D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 여기. 자, 3D 프린팅.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물 인터넷 Io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로봇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징은 초연결성입니다. 초지능화 중요한 특징이죠.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 지형 변화와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지형 변화.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질 일자리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보다 생겨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단지 서로 다 예측만 할 뿐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진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새로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가봐야 알죠.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이 사회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 아닙니까? 자, 89번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다음에 9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량. 이미 답 나왔네요.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 및 이동 속도의 증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 등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의 분석한다고는 뭘 분석할까요? 분석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빅데이터밖에 없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갖다 분석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해당 사회의 성격을 정의하려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기업들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분석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의 직장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점심은 무엇일 것인가? 또는 흰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무엇일까? 이것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가지고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방대하고 또 생성 주기도 짧아요. 또 형태도 수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자와 영상 데이터가 다 포함된 아주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그 빅데이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데이터의 양, 볼륨. 데이터의 양. 빅데이터의 특징이에요. 볼륨,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볼륨. 데이터의 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생성 속도입니다. velocity. 데이터의 생성 속도 해가지고 또 V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수치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문자나 그림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버라이어티입니다. 버라이어티. 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가치나 복잡성을 포함시켜 밸류 같은 것도 포함시켜갖고 원래 이제 갖다가 세 가지 V를 갖다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 특징해가지고 3V라고 했던 거예요. 많이 언급됐던 겁니다. 3V. 그래서 V라고 하는 게 볼륨,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는 것이고 또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빠르다는 거, 데이터가 다양하다는 거 이거예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3V라고 했던 건데 빅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온디맨드, IoT, 메시아, 비콘, 빅데이터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특히 유통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폭넓게 최근의 변화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2017년 1회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내용들 잘 그 추세 파악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한 번에 딱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